요즘 집값이 무섭습니다. 집도 안 보고 매수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가격이 급등하더니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숨고르기 하듯 싶은데요. 몇 개월 사이에 이 집값이 등락이 있고 도대체 어떻게 집값이 될 건지 종잡을 수가 없고 이러다 집값 상승하고 빠지는 게 일본 집값처럼 폭락이 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부동산 일본 집값처럼 되는 거 아니냐, 영원 집값, 도쿄의 빈집 이런 정보들과 키워드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선입견과 편견을 한 번에 깨트려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내 집 마련은 언제 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걱정하시는 게 내가 사고 나서 이 집값이 빠지는 거 아니냐, 지금이 고점이고 폭락을 하면 어떡하지? 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이 집값 폭락이 왔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과연 한국도 이렇게 폭락을 할까요? 그 걱정을 하기 전에 왜 일본 부동산이 급격하게 집값이 상승을 했고 왜 갑자기 폭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일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던 건 우리 한국 집값이 올라갔던 그 배경과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바로 금리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5년 미국의 일본 때리기 정책, 이른바 플라자 합의라고 해서 일본의 기준금리가 확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5%대 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2.5%까지 확 내려가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저금리가 되고 대출은 풀리고 부동산에 대한 기대는 더 높아져서 부동산 가격이 확 오르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이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도쿄에 있는 집을 팔면 미국에 있는 집을 살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왔었죠. 우리나라 한국도 2019년에 저금리가 지속되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었죠. 버블 사태 이후 일본 집값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본 집값이 확 폭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도쿄 도심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 도쿄 전역으로 부동산 가격이 70%를 육박하는 68.6%까지도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과는 멀어지게 되었고 이걸 또 불만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정부에서도 이 집값 규제를 해야겠다라고 나서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금리를 90년 8월까지 총 5번에 걸쳐서 6%까지 금리를 올렸습니다. 전에는 5%에서 2.5%까지 내렸었는데 5%보다도 더 높은 6%까지 올렸던 거죠. 그러면서 대출 총량 규제라는 대출 규제까지 같이 실시를 하면서 결국 이 집값이 폭락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 금리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도 하고 하락까지도 다 겪었는데요. 한국의 경우도 같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금리 상승이 무조건 부동산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 한국의 집값의 특징이기도 하죠. 2019년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을 때 세계 경제 둔화 문제와 코로나 사태 등 여러 이유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기도 했고 또 가계부채 증가로 이 정부 자체에서는 금리를 인하시켜 주려고 했는데요. 사실 부동산 가격의 가장 큰 요인은 대출 금리보다는 이 규제 때문입니다. 지금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이라고 불려지는 이 대출 규제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은 이 월급으로는 내 집 마련을 꿈도 꿀 수 없게 되게끔 대출 규제를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잡고 있는데요. 올해죠. 2025년 7월부터는 이 DSR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하면서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 DSR을 적용시키겠다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대출 규제는 더더욱 더 막히게 되는 거겠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하고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DSR을 피하게 되면 남들이 내 집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저점인 시점에 나는 이 DSR의 규제를 좀 벗어나면서 내 집 마련을 꿈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경매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대해서는 DSR 적용이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훨씬 덜 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시 일본 이야기로 넘어가면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폭락이 이어진 잃어버린 30년의 일본, 지금의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의 도쿄 23개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승폭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나머지도 오르긴 오르지만 이 도쿄 23개구보다는 훨씬 더 저조하죠. 금액 자체로 봤을 때도 2배, 3배 정도는 차이가 나고요.
어떤 다큐에서는 도쿄에도 빈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봤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도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쿄와는 다른 곳입니다. 도쿄는 23개구의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도쿄에 빈집이 있다라고 했을 때 쉽게 말해서는 이 경기도 양주시나 아니면 안성시 이런 곳들 있죠. 서울과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경기도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기도인데 그 중에서도 아파트 단지들이 막 모여 있는 곳들이 있을 거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좀 동떨어진 곳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단독주택 몇 개 정도만 있는 그런 지역들. 그런 곳에 빈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와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안성시에 저기 산골짜기에 있는 한 집이 비어 있다라고 하면 별로 이상할 게 없죠. 그거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실질적인 일본 집값은 어느 정도냐? 2023년 기준으로 이 신축 맨션, 우리나라로 따졌을 땐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가 연봉 대비 10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균 신축 맨션이 우리나라의 아파트와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9평, 25평, 32평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방 3개에 화장실 하나 또는 화장실 2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한국의 아파트와 개념이 같은 일본 신축 맨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그냥 20평대의 작은 투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국 아파트처럼 이 베란다가 따로 있는 이 서비스 면적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주차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 입주민이면 한 대 정도는 무료로 될 수 있게 하고 또 한 대 더 된다라고 했을 때 월 몇만 원 정도만 더 내면 되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주차비가 따로 붙습니다. 월 40에서 5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이 서울 원룸 진짜 저렴한 거 받으면 40만 원, 50만 원 받잖아요. 우리한테는 주거비 정도로도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이 이 주차비에만 든다는 거죠.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결정적으로 일본 사람이 부동산, 이 집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와 한국 사람이 이 집에 대해서 생각하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본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서울에 있는 음마아파트, 개포주공, 반포주공 같이 이 엄청나게 구축 아파트인데도 이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높은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들이 집값이 높은 이유가 이 재개발, 재건축 호재 때문이잖아요. 지금은 농분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다 뭐 이런 소문이 있긴 하지만 언젠간 재건축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인프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위치 자체를 보면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싼데도 지금이 가장 저렴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신축 맨션을 산다라고 하면 건물을 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될수록 이 집값은 깎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무조건 감가상각이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이 수요가 한국만큼은 높지 않은데요. 그 이유가 이 대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이거나 공무원 같은 경우도 높은 비율로 사택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대출 심사가 엄격한 대신 이 대출 금리도 높지도 않고 보통 주담대 기간이 35년으로 기본 세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35년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장기간 대출로 인해서 크게 부담이 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과 한국은 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아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집값을 감가상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오래된 도심일수록 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로 이 시세 차익을 노리는 수요들이 많다는 거죠. 요즘 누가 집을 사냐, 이 비싼 집값을 누가 받쳐줄 것이냐, 결국 집값은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있는 어떤 가까운 지인이 내 집 마련을 했다라고 하면 저 속내 안에는 부러움이 있단 말이죠. 이게 결국 한국의 정서입니다. 결국 집값 변동은 이 사람의 심리가 가장 큰 요인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포모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떤 흐름이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따라가지 못하고 좀 소외되는 느낌이 들어서 불안감이 느껴지는 걸 포모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용어가 부동산에 가장 적합한 이 증후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에서 특히 집값이 지금 오르고 있다. 지금이 제일 싸다. 더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나? 나만 내 집 마련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특히 이 집에 대해서는 더더욱
이 포모 증후군에 대한 심리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는 이 불안감 때문에 영끌족이 결국 탄생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결국 내가 어디든 살아야 될 집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영끌족이 만들어졌다는 건 오히려 이 부동산은 심리가 가장 큰 작용을 받는 거 아닌가라는 이 반증을 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했었죠. 집값이 막 날로 상승을 하니까 일부 하락론자 분들은 그 집값을 받아줄 수요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이 집이 필요가 없어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사실 한국도 작년에 65세 이상인 고령자 분들이 20%를 넘으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본은 이 고령 사회가 되고 나서 12년 후에 초고령 사회가 되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고령 사회가 지나고 나서 더 빠르게 7년 만에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26년에 초고령 사회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초고령 사회가 됐던 거죠. 이 진입 속도가 세계 1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나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거죠. 이렇게 가다 보면 2040년, 2045년이 되면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고령 국가로 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절대적인 부동산 수요는 확 줄어들게 되겠지만 결국 이 도심 중심 현상 같이 지역별 양극화는 더 심하게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결국에 이 한국의 내 집 마련의 수요와 일본의 내 집 마련의 수요는 좀 다르다,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초고령화 사회를 먼저 진입한 일본 같은 경우도 도쿄 집값은 결국 올랐다. 그러니까 이 중심지는 결국은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대신에 지역 간의 이 편차는 점점 더 심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결국 이 부동산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건 본질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언론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이 중요한 정보를 오늘 저 이주임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